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핵심 요약 강의 시작이고, 강의 일정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오늘부터 5주 동안 진행하고요. 강의 횟수는 10회 예정에 있습니다. 강의 계획표 잠깐 보시면, 강의 계획표 안 받으셨어요? 안 주던가요? 예. 처음 오셨으면, 전에 강의 안 드셨으면 이거 강의 노트 받으셔야 되는데, 노트 갖고 계세요? 노트 받으셔야 됩니다. 노트가 받으시고, 그래서 일단 예정은 이제 2월 10일, 오늘부터 2월 10일까지 예정이고요. 원래 이제 기본 강의가 18회예요. 보강 좀 해가지고 한 19회, 20회 이 정도 보통 하고요. 근데 지금 이번 강의 10회 예정이어서 굉장히 좀 짧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해야 되겠고, 교재는 이제 핵심 요약 10판입니다. 10판. 좀 일찍 내려고 그랬는데 조금 늦었고요. 하여튼 요거 올해 새로 좀 나온 거 10판으로 할 거고, 예전판으로는 강의 듣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내용상의 문제도 있지만 중간에 이제 OX 지문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바꾸고 내용상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강의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10판이고, 그리고 그 전에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번 강의에서도 매주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모의고사 볼 건데, 방식은 똑같습니다. 지난주에 했었던 거 진도까지 해서 모의고사 나갈 거고, 이번에는 한 30문제 정도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5주 정도 잡으면 이제 한 5, 3, 15, 150, 근데 조금 더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 160, 170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일찍 나와서 풀어보기 부담스러우시죠? 그래도 좀 힘들더라도 조금만 일찍 오셔가지고 한 번씩 이제 가볍게 이제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책은 지금 올해 된 거는 페이지 수로는 한 256페이지 정도고요. 책 편제는 책에 이제 기본서가 있잖아요. 그 민법 총칙, 물권법 이렇게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핵심 요약은 기본서의 축약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서하고 기본 목차는 똑같고요. 내용도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시험에 나올 것만 이제 뽑아서 정리를 한 거고요. OX도 조금 더 이제 압축해서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어요. 다만 이제 기본서 낸 이후에 판례라든가 조금 이제 그 이후에 시험 나온 것들 있죠. 거기 그 기출 표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OX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일부 좀 들어간 거 외에는 기본서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기본서는 이제 혼자 공부하더라도 이제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일단 책을 쓸 때 기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위한 설명들이 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도 결론만 나오는 건 아니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유들이 이제 다 붙어서 조금 긴 편이에요. 근데 핵심 요약은 이제 군더더기를 다 빼서 이해를 위한 설명은 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시험 지문에 나오는 정도, 딱 거기까지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로지 이것만 딱 보면 이해를 하면서 보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책 자체의 성격이 그냥 딱 말 그대로 핵심만 뽑아서 정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강의 들으시면서 보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혼자 뭐 본다든가 이제 강의 듣고 나서 또 시간 지나면 좀 까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조금 이게 뭐였더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기본서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뭐 혼자 해도 안 되겠다 그러면 뭐 질문하시면 되고, 처음 들으신 분을 위해서 전화번호 말씀드리면 여기 언제든 질문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제 강의도 듣지만 혼자 공부하는 시간 훨씬 많잖아요. 하여튼 혼자 공부하시다가 어려운 게 있으면 생각해보다가 먼저 한 번은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서 혼자 고민하다가 해결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고, 그렇게 해결하면 좀 더 기억에 많이 나는 부분도 있어요. 하여튼 잠깐씩 생각을 해보시고, 근데 잘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최대한 뭐 시험도 얼마 안 남았고 해서 최대한 빨리 답변 달아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카톡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신 분들 계시는데, 문자도 컴퓨터로 할 수 있나요? 카톡은 별로 그렇게, 카톡 욕도 많이 먹고 전부 사고도 한번 났죠. 뭐 이거 버려버릴까 싶은데 워낙에 이제 카톡이 보편화돼 가지고요. 업무 볼 때도 이걸로 많이 활용되고 그래갖고 이거는 뭐 버리기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PC에 이제 버전을 깔아놓고 이제 질문 오면 타이핑할 때도 이제 컴퓨터로 치면 훨씬 빠르게 답변하고, 복사 같은 거 제가 이제 뭐 많이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판례라든가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갖다 붙이기도 훨씬 수월해가지고 답변 달아드리기가 좀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카톡으로 해주시면. 그리고 뭐 전화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혹시 제가 전화 안 받거나 그러면 문자 남기시면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내용상으로는 뭐 핵심 요약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뭐 시험 본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해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뭐 평균적인 수준의 시험으로 본다면 뭐 핵심 요약 책의 내용으로 한 90, 95 정도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지저분하게 나오면 한 90 정도? 완벽하게 이 책에 완벽 커버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렇게 책을 만들려면 굉장히 두꺼워질 수밖에 없고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몇 문제는 버리고 간다. 이런 마음으로 이게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다 완벽하게 다 있다 이렇게 얘기는 못 드립니다. 근데 시험에 이제 잘 나오는 웬만한 기본적인 부분들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오히려 이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 어느 정도를 좀 더 버릴까 이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근데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어차피 강의가 좀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책은 좀 짤막하지만 핵심만 넣었기 때문에 양이 그렇게 작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 설명드리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강약 조절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일부는 뭐 가볍게 넘어가고, 이제 대신 이제 중요한 부분들, 진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런 것들은 이제 이번 강의에서도 상당히 시간을 들여가지고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책하고 강의하고 병행하시면 잘 기억하시면 90점 정도 맞는 건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 할 때는 별로 신뢰하지 않는 얼굴들을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시험 나올 때마다 모든 기출문제 다 분석하기 때문에 간평은 뭐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기출 표시도 지금 머릿말도 써놨지만 항상 이제 기본적으로 책 낼 때 10년치를 제가 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2013년부터 22년까지의 이제 간평사 기출을 다 표시를 했고요. 다만 몇 개 빠지는 것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뭐 일회성이고 너무 지역적이다 이런 것들 뺀 것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간평사 시험에 출제된 거는 최근 10년 정도 출제된 거는 기출의 의미가 있으니까 웬만한 거는 넣긴 했어요. 그래서 뭐 표시만 보시면 감자부터가 나와 있어서 이 표시만 보면은 이제 감정평가사에서 어떤 게 나왔고 얼마나 자주 나왔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의 시험에 변리사나 뭐 세무사, 뭐 중개사, 그 다음에 뭐 행정사, 뭐 기타 또 뭐가 있지? 하여튼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치는 노무사 시험들도 이제 선별적으로 좀 표시가 돼 있고요.
그래서 기본서하고도 좀 비슷한데 그 이후에 이제 치러진 시험들도 있기 때문에 일부 좀 첨가한 게 있어요. 근데 간평에서도 많이 나왔던 것들은 제가 이렇게 표시를 어떻게 했냐면 간평사에서 최근 10년 동안 2회 이상 출제된 거는 다른 시험은 거의 표시하지 않았어요. 되게 이제 3회 넘어가면 중요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3회 나와서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횟수로만 생각해봐도 3번 나왔다 간평사 시험에 그럼 3년에 한 번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많이 나오는 거는 지금 제가 보니까 8번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8번. 그러면 거의 매해 나오는 거죠. 일단 3회 이상 나오면 무조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2회에 나온 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시험 보는 사람의 자세로서 2번 정도 나오면 기억해 두자 뭐 이런 거고. 근데 여기는 이제 간평사 시험에 한 번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거나 근데 다른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새롭게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기출이 주가 되지만 항상 새로운 게 나오거든요. 비율이 어느 정도 될지는 알 수 없어요. 거의 제가 보면은 이 10년치 기준으로 봐서 간평 기출 반영률이 높을 때는 한 70%, 80%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만 보면 아무것도 안 보고 딱 그 10년 기출만 보면 이제 한 7, 80점 맞는 거지. 다른 건 다 틀린다고 가정하더라도. 네. 근데 낮을 때는 한 50%는 안 될 때도 있어요. 정답 기준으로 보면 50%, 60%. 이 정도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조금 낮은 거고 대개는 한 60, 70 정도? 거기서 되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딱 요것만 보면 좀 불안한 게 있는 거죠. 약간 도박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간평에 잘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출제될 법한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좀 예측해 본다는 차원에서 여기서 나왔던 것들, 특히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자주 나왔던 것 이런 것들을 기출을 좀 덧붙여서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이거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거 강의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간평사 기출에서 많이 나왔던 거 무조건 숙제하셔야 돼요. 그건 공부하는 사람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서너 번 나왔던 것들을 틀린다? 절대 성적 안 나와요. 무조건 이거부터 나중에 숙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조금씩 확장. 그러면 70 넘어가는 거 크게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80점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강의 내용 보시면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중요 쟁점에 힘을 집중한다. 그리고 노트 자료 받으셨어요? 노트 자료는 지난번 기본 강의나 뭐 객관식 강의나 쓸 때 내용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받으신 거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모의고사는 아까 말씀드렸고 일단 뭐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모의고사는 이제 다음 주부터 보면 앞에 이제 하루 하면 이제 6시간 정도 하잖아요. 6시간 하면 앞에 1시간 정도는 문제 풀고 뒤에 5시간 정도 이제 핵심력 책 중심으로 해서 강의 진행하게 될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앞에는 뭐 별 내용이 없고 뭐 머릿말 있고 목차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목차 다음에 감정평가사 시험 영역별 출제 빈도표가 있습니다. 근데 출제 빈도표 자체가 큰 의미가 있진 않아요.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하나 둘 이렇게 다 나와요.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그냥 참고 이 영역에서 이 정도 나왔구나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 중요한 건 큰 목차로 보면 빠지는 파트가 거의 없어요. 거의 나옵니다. 근데 그 파트에서 뭘 봐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출 표시를 잘 참조하시라는 거예요. 자, 민법 총칙. 자, 1장 민법 일반 들어가겠습니다. 1절 민법의 법원. 자, 최근 10년에 6번 출제됐고요. 특히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지금 4번, 4년 연속 계속 지금 나왔고요. 지금 최근 추세가 그러니까 뭐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크게 어렵진 않죠. 자, 1조 제목이 법원입니다. 법원. 이게 법원에
서초동에 있는 이 법원 이런 게 아니죠. 법의 인식 근거, 원천, 법의 소스 이런 건데 사전적 의미로는 법의 존재 형식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법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성문법의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 불문법의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죠.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고요. 근데 1조의 실질적인 의미는 재판의 근거가 되는 법에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적용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재판의 근거다. 민사재판의 근거. 그러니까 1조 보면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그래서 성문법 우선을 규정하고 있죠. 성문법이 있으면 성문법을 먼저 적용하고 성문법이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 여기서 법률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 좁은 의미의 법률 그러면 국회가 제정해서 대통령이 공포한 법을 말합니다. 좁은 의미의 법률은. 근데 1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그러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밑에 설명되어 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위 처분,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이런 것도 다 민법의 법원이 된다. 여기서 법원이 된다라는 것은 재판의 근거가 된다. 이 의미고요. 판례는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2020년에 나온 건데 참고만 하시고 명령 규칙,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명령, 대법원규칙,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와 규칙, 이것도 다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됩니다. 그래서 OX 보시면 아주 간단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관습법에 앞서 적용되는 법률이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만을 말한다. 틀린 것이고요.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것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의 법원으로 되지 않는다. 틀렸어요.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는 법을 만드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여러 권한이 있지만 법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국회에서 예를 들어 법을 만들었어요. 민사에 관련된 이제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법률이 민사 재판에 적용이 되겠죠. 적용이 됩니다.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합헌적 법률이라는 추정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법 만들어지면 그 위헌이다 이런 주장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권한 있는 기관이 결정을 하기 전에는 일단 합헌적인 헌법에 합치하는 법률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민사재판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가만 보니까 이 법이 위헌이네 판단을 하면 법원의 영역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법원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헌법재판소는 기존에 존재하던 법을 날려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의미를 가지죠. 자, 그 다음에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민사에 관한 조약은 민법의 법원이 되지 않는다. 틀렸죠? 조약도 민법의 법원이 된다. 그래서 조약의 근거에서 재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은 민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의 법원이 된다.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지문이 이 정도예요. 된다, 되지 않는다. 이런 정도. 자, 이제 그 다음에 불문비법, 관습법이 중요한데요. 관습법은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가행되게 이른 것. 핵심 키워드는 관행, 그 다음에 법적 확신입니다. 어떤 사회에 거듭된 관행이 있다고 해서 관행이 축적됐다고 해서 관행이 곧 바로 법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사회에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 성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누구나 법처럼 인식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애매모호하죠. 관습법 자체가 성문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이론상으로는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를 꼭 기억해 두시고 이제 뒤에 이제 법률 해석에서 사실인 관습을 다시 볼 텐데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이 없는 단순한 관행에 불과합니다. 근데 관습법이라고 되죠. 법이 되려면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 먼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상으로 좀 더 봐야 될 게 또한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 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 자,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여야 한다. 방가로 2번, 4페이지 방가로 2번은 관습법 폐기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성립 요건에서 당연히 파생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관습법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구성원들이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애초에는 법적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 사회가 변화하면서 확신을 갖지 않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관습법 폐기되는 거예요. 또 관습법을 적용하는 시점에 있어서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예전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현재 보니까 전제 지금 법 질서에 비춰봐서 현대에는 더 이상 법 질서에 합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이 부정된다. 근데 판단은 누가 해요?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 관습법입니다. 그러니까 관습법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인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국회가 부지런하고 하다 하더라도 계속 변화하는 사회에 맞게 법을 제대로 만들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습법의 필요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다 보니까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은 이론상으로는 이미 성립된 관습법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확인. 근데 이론상으로는 이미 성립된 관습을 확인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법원이 법을 만드는 이런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어요. 그 폐기 역시 결국 굉장히 애매모호하잖아요. 법적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 애매모호하잖아요. 이게 확신이 없어졌는지도 판단이 애매하고, 그죠? 뭐 수학 공식이 좀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어서 결국 이제 법원, 그 사법부가 입법부를 경우에 따라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죠. 하여튼 이론상으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판례 상당히 중요하죠. 판례. 종중 구성원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 관습법. 옛날 관습법이 이랬다 이거죠. 종중 구성원의 자격. 성년 남자만. 근데 이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다. 헌법 질서에 합치하지 않는다 이거죠, 지금. 오로지 성별의 차이만으로 종주원 자격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성이 있느냐? 없다 이거죠. 헌법 질서에 합치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원래 이제 법 적용의 순서가요. 성무법이 있느냐 보고 없으면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종중 구성원 자격에 대한 법률 규정이 없어요. 관습법은 있었죠? 성년 남자만. 이런 관습법이 있다고 옛날에 판단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더 이상 효력을 갈 수 없게 되다 판단했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 조리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조리는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그 법원이 입법자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애매모호하죠 이것도. 그래서 공동선조와 성과본을 같이 한 후소는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일단 남녀 차별이 없어야 된다. 성별 구별 없고 그다음 원칙적으로 성년이 되면 그 구성원이 된다. 그렇게 보는 게 조리 합당하다 이렇게 판시한 거죠. 이게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 굉장히 많이 나왔죠 시험에. 그다음에 성립 시기.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존재가 확인되지만 성립 시기는 그 관습이 법적 확신을 획득한 때로 소급한다. 노트에도 뭐 잠깐 설명을 해놨는데 결국 시간 순서로 보면 일단 관행의 축적이 가장 앞서야 되겠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적 확신. 그럼 이 시점에 이제 관습법이 성립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의 판결로 확인하는 거죠. 확인. 이렇게 보니까 이런 관습법이 있구만. 그래서 이 관습법에 따라서 판결하는 이 단계로 나가게 되죠. 근데 판결이 선고된 때 혹은 판결 확정된 때에 관습을 성립하는 게 아니고
법원은 이미 법적 확신을 통해서 성립한 관습법을 법원은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거 좀 주의하시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 성립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당사 주장 증명 기다림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야 된다. 관습법도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라면 당사자가 주장 증명해야 되겠지만 이건 법률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 그 다음에 성모법에 대한 관습법이라 보충적 효력설의 통설과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거죠.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이라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모법이 없거나 좀 흠결이 있었을 때 그때 관습법이 성립되고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걸 보충적 효력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판례의 확인의 관습법, 명인 방법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분무기지권이 최근에 판례가 많이 나오면서 시험 지문에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간평이도 19년 21년 나왔죠. 이게 물권법에서 다시 공부할 건데 분무기지권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되고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엄청 중요하죠. 자, OX 보겠습니다. 사회생활 구름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면 그것을 적용해야 될 시점에서의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아도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 자, 틀렸죠?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효력이 부정되죠. 17년에 나온 거고. 두 번째, 당사자의 주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관습법의 존재를 확정할 수는 없다. 틀렸죠? 관습법은 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 OX, 관습법은 성모법에 대해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 이건 맞는 내용이고요. 판례의 입장. 보통 이제 시험에 여기는 따로 언급 안 했지만 이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렇게 붙게 되죠. 판례는 보충적 효력서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리의 법원성 거의 출제가 안 되니까 가볍게 읽어보시고요. 판례도 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네, 헌법재판소 결정과 일반 법원에서 나오는 판결은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법원의 판결은 당해 사건에 한해 하급심 기소할 뿐이다. 그러니까 일반적 효력은 없어요. 이게 법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효력을 가지는 걸 말하거든요. 네, 판례는 해당 사건에서 당사자만 기본적으로 구속하기 때문에 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일절이 법원은 일단 성문민법의 내용들 기본적인 것도 봐두시고 특히 관습법, 불문법의 관습법 좀 잘 봐두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되겠고, 5페이지의 민법의 기본 원리나 민법의 해석과 적용은 거의 간평시험에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나온다면 이 정도 아닐까 해가지고 가장 그냥 몇 개만 조금 소개해 놓은 거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1장은 마치겠습니다. 이 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권리. 자, 1절에 이제 권리 의무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9페이지에 2절에 신의성지 원칙이 있죠.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보면 이쪽에서는 10문제 나왔고요. 1년에 한 문제 정도 꼴이죠. 신의 측에서 6문제 나왔고요. 권리 일반적인 내용에서 4문제 출제됐습니다. 신의 측은 6문제밖에 안 나오긴 했는데 일단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신의 중요한 판례들은 숙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권리의 일반적인 1절에서는 자주 나오는 게 별로 없고요. 7페이지에 작용에 의한 분류가 이제 나오면 이쪽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특히 형성권이 10년 동안 지금 3번 나왔어요. 형성권이 제일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1절 앞에 부분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시고 작용에 의한 분류만 좀 보고 가면, 그러니까 이 권리를 행사할 때 어떻게 작용하는가, 즉 어떤 효력이 생기는가에 따른 구별인데요. 지배권은 말 그대로 이제 타인의 행위를 매개로 하지 않고 일정 객체를 직접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물권. 사실 물권과 지배권이 같은 말은 아니거든요. 물권자는 여러 가지 권능을 가집니다. 어떤 물권이냐에 따라서 가진 힘도 다르죠? 소유권자 가지는 힘, 지상권자가 가지는 힘 다 달라요. 근데 물권자 공통으로 가지는 핵심적 권능은 객체인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다른 사람한테 뭘 청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객체를 직접 지배하는 이런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물권자가 가진 핵심적 권능이 지배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반면에 청구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 즉 자기 또는 부자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청구권은 다른 특정인한테 어떤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 그래서 결국 이 권리가 만족 얻으려면 상대방이 그 청구에 응해서 급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청구권은 채권에서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채권에서 나오는 청구권을 채권적 청구권. 근데 간편에도 시험에 나왔지만 채권하고 청구권이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채권에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본질적인 힘이 청구력이에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그래서 대표적인 거 하나만 그려보고 가면, 갑자기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한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대금은 1억이라고 약정을 했다. 그렇게 되면 을은 갑한테 매매 계약에 기초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뭘 요구하는 거냐면, 매매 계약 체결했으니까 너 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행위를 해달라. 소유권 이전 등기 하려면 갑과 을이 공동 신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갑도 등기소에 가가지고 을 명의로 등기해주세요. 신청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인이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매수인은 뭐 단순히 이런 청구권만 갖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고 예를 들면 요거 말고, 그러니까 이전 등기 청구권만 있는 게 아니라 인도 청구권도 있고요. 그리고 계약 같은 경우에 상대방이 채무불이익이 있으면 채무불이익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다 청구권이긴 한데 그 외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매도인이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해제권이라고 하는 형성권을 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채권의 보존을 위한 뭐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여러 가지 힘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매수인이 갖는 이 권리는 일단 갑에게 일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채권의 성질을 가지게 되고요. 근데 그 매수인이라는 채권적 지위에서 가지는 여러 권리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가장 본질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채권하고 청구권은 같은 의미는 아니다. 그리고 청구권이 꼭 채권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물권에서도 청구권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물권은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객체인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생각해 보시면 나의 소유물을 내가 자유롭게 사용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고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요 내용을 갖고 있거든요. 211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소유권이 원만하게 실현되고 있으면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요. 그렇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소유권의 실현을 방해받고 있다, 혹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 그렇게 되면 청구권이 생기죠. 소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사례이긴 합니다만,
노트를 한번 보시면 그 3페이지에 노트 3페이지에 두 번째 그림 중간에 있는 채권자 청구 물권 청구권 그림 있잖아요. 갑이 대지의 소유자인데 그러면 대지를 자유롭게 사용수익 처분할 수가 있죠. 근데 을이라는 애가 갑의 허락도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 지어서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갑의 소유권 시현이 지금 방해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소유권에 기해서 건물을 철거해라 라고 청구할 수 있죠. 갑이라는 사람에게 철거하는 행위를 해달라 청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소유권이라고 하는 물권에서도 청구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시험에 이제 이게 물권 청구권이냐 채권 청구권이냐 구분하라는 이걸 묻는 지문도 종종 출제가 되고 있죠. 하여튼 요거 때문에 좀 길어졌는데 하여튼 채권하고 청구권은 같은 의미는 아니고 다만 이제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근거되는 이 대부분의 권리가 채권이거든요. 대부분 채권에서 나오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채권과 청구권을 같은 의미로 쓸 때는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완전히 똑같은 의미는 아니고 채권뿐만 아니라 물권에서도 청구권이 나올 수 있다. 일단 이 정도 뭐 기억해 두시고 다시 책으로 가서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청구권이요. 금방 설명드렸던 그 채권 청구권 나 청구의 두 번째 끝에 있죠. 조그만한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채권 청구권의 예, 매도인의 대금 지급 청구권, 그다음에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그래서 OX 먼저 첫 번째 OX 보시면 하단에 1번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아니고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채권적 청구권.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언급하고 하면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를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선차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그 청구권을 주장하는 자에게 물권이 있냐 없냐를 봐야 돼요. 물권이 있냐 없냐. 자, 오늘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얘가 소유권이라고 하는 물권을 취득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그러니까 등기해야 비로소 소유권이라고 하는 물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청구하는 단계에서는 아직 소유권이 없는 상태인 거죠. 물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질상 물권적 청구권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매라고 하는 채권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하여튼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다음 2번 채권과 청구권은 동일한 개념이다. 2019년에 나온 건데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형성권 제일 많이 나온다고.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권리. 자, 갑과 을 간에 어떤 만약에 을이 갑한테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 근데 을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어떤 권리가 생길까요? 원칙적으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아무 관계도 없는 갑한테 야, 너 나한테 1,000,000원 갖다 바쳐. 뭐 이러면 그러면 뭐 1,000,000원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냐? 아니잖아요. 너무나 당연히. 그죠? 그래서 원래 어떤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기려면 권리 의무의 당사자 간의 합의 내지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당장 매매계약 보세요. 매매계약 체결하면 매수인은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이건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합의가 없으면 우리 갑한테 야 1억 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소유권 넘길래? 청약을 했는데 갑이 거부를 하면 갑과 을간에 아무 권리 의무가 안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권리 의무가 생기려면 관계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한 게 원칙입니다. 근데 형성권은 그 예외예요.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권리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는 거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근데 여기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방가 1번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게 있고, 방가 2번에 반드시 재판상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뭐 다른 사람의 동의나 승낙 이런 거 요함이 없이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긴다는 점은 똑같지만, 방가로 2번은
반드시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소의 방법으로 행사를 해야 효력이 생기는 거. 하나만 기억한다면 이제 채권자 취소권이 있죠.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도록 법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상 행사하지 않으면 효력이 안 생겨요. 근데 채권 취소권은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 일단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방가로 1번은 재판상 행사할 필요가 없는 거. 법률의 동의권, 철회권, 취소권. 특히 취소권 뭐 2017년에 나왔죠? 그거 볼 텐데 미성년자 법률할 때 법정대리 동의 필요하죠? 동의를 얻지 않았다.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죠? 상대방이 뭐라고 하건 제한능력자나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하건 상관없이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그다음에 추인권, 뭐 계약의 해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간평시험에서 특히 잘 기억해 두어야 되는 게 그 세 번째 주에 청구권이라 표현하지만 형성권인 게 있어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 표현은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왜냐하면 공유자가 여러 명 있었을 때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해서 우리 분할하자라고 청구하면 그 사람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분할을 위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죠. 다른 사람이 거부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형성권이다.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하고 뭐 지료, 전세금, 차임증감 청구권도 형성권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사정변경의 법리에 입각한. 나머지 여러분들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고 항변권 뭐 최근에 나온 적은 없는데 항변권은 청구권 행사에 대해 일정한 사유 외에 그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포인트는 상대방의 청구권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구권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청구권이 있어. 청구권 자체가 있는데 그거를 저지,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저지시킬 수 있는 권리. 이걸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동시에 항변권, 뭐 보증인 최고검사 항변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상세한 설명 정리하겠습니다. 자, OX 보면 두 번째 OX 형성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한다. 2015년에 나왔죠.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채권 취소권처럼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재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있다. 넘어가고 나머지 OX들은 여러분들 가볍게 읽어보세요.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냥 기초적인 지문들 낼 때 나올 수도 있는 정도 기초 개념에 대한 지문들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의 충돌과 경합도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워낙에 기초 개념이니까 그래도 한번 읽어는 두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신의성지 원칙으로 가겠습니다. 신의성지 원칙은 아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2조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서 성실해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휘둘러서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마라.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신의가 있어야지 함부로 상대방이 갖는 신의를 저버리는 방식으로 권리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마라. 이런 취지의 규정이고요. 근데 총설에서 방가로 3번 신의 측은 채권관계 외에도 널리 물권관계, 가족관계 적용되고 민법뿐만 아니라 행정법대로 적용되는 모든 법의 일반 원칙이다. 그러니까 행정법에도 신의 측 등장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2차에서 행정법 공부하시면 거기서도 신의 측 등장합니다. 소송법에도 신의 측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법의 일반 원칙이다. 밑에 판례 엄청 중요합니다. 시험에 13, 14, 15, 19, 22 5번 출제됐죠. 신의 성취의 반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 남용은 강행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건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되게 소송에서 소송 붙으면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요. 별걸 다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등장해요. 법적인 다른 개별 규정들이 있죠. 주장해. 우리가 이러하기 때문에 뭐 원고의 청구 기각되고 나의 청구를 인용해야 되고 막 하다가 뭐 맨 마지막에 설사 뭐 상대방의 주장에 맞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신의에 반합니다. 이건 뭐 사실에 반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붙여요. 근데 대부분 다 주장을 하는데 신의성지 원칙 자체의 성격상 꼭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 법원이 판단해 주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장을 하지 않아도 법원이 이거 너무 좀 심한데, 이거 문제가 있는데 신시 반환하는 거 보인다. 그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OX 보시면 법원은 당사자 주장이 없으면 직권으로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뭐 전형적인 틀린 지문입니다. 자, 신의칙 기능.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에 모두 관여합니다. 발생, 변경, 소멸에 모두 관여하는데 첫 번째 권리 창설적 효과. 즉 신의성시 원칙에 입각해서 권리 의무가 생기기도 한다는 거죠. 자, 권리는 어떻게 생기죠? 민사상 권리는? 자, 권리의 근거가 되는 걸 법률 요건이라고 하죠. 법률 요건에는 법률 행위,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 행위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립,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걸 단독 행위. 하나로 의미가 없고 서로 대립한 의사 합치가 해서 성립하는 계약,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아까 그 사례 매매 계약 같은 경우에 다시 예를 들면 다시 부동산이 있는데 1억을 받고 소유권을 넘기기로 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좋다. 그럼 우리 갑한테 약정에 따라서 소유권 넘겨달라 청구할 수 있고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돈 1억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되죠. 네. 이런 게 법률이 성립하는 가장 전형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권리가 생길 수 있죠. 하나만 예를 들고 가면, 자, 갑소에 토지가 있다. 근데 의뢰한 애가 소유 의사를 가지고 평원 공연하게 20년을 점유했다. 그러면 점유취득시효라는 게 완성돼요. 245조 1항에 의해서. 점유취득시효 완성됐다 그래서 245조 1항에 근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갑자기 민법 총칙 처음 시작하다가 왜 갑자기 취득시효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시효 민법 245조에 대한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고 소멸시효라는 것도 있죠. 어떤 권리를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자가 소멸해버리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권리가 생기는 거는 권리 의무가 생기는 건 법률행위 또는 법률 규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뭐 계약 같은 것도 없고 따로 이렇게 뭐 권리가 생기게 하는 법률 규정도 없는데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생각해 보니까 뭐 당연히 이런 권리 의무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한 것도 있다라는 거죠. 애매한 거지만. 자, 보시면 첫 번째 신의칙한 계약상 부수적 주의 의무. 이건 간평에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공단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 뜨문뜨문 한 번씩 출제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상의 부수 의무로서 피용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자, 근로계약의 기본적인 의무는 뭘까요? 자, 노동자는 노무를 제공하는 거죠. 사용자는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계약상의 권리 의무예요. 근데 따로 뭐 별다른 추가적인 약정이 없고 따로 법률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일만 시키면 되겠어요?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잘 정비해야지. 근데 우리는 사람보다는 돈이죠, 돈. 그래서 산업재해가 워낙에 많은 나라에 속하고 문제가 많은데 법적으로는 이거 다 잘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건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끌어낼 수도 있는데 판례가 신의성실에 입각해서도 이런 의무는 있다. 그리고 뭐 숙박업자는 고객 안전을 배려해야 될 보호 의무가 있고 뭐 병원은 입원 난자, 휴대폰 등의 도난을 방지하는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될 신의상 보호 의무가 있다. 이 판시의 의미는요, 이런 의무가 인정이 될 신의상의 이런 의무가 인정되잖아요.
불이행을 하면 채무 불이행이 됩니다.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좀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그 다음 게 훨씬 중요한데 신익식상의 고지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치상 명백하다. 고지했으면 아마 상대방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사정이 인정이 되면 신의성시 원칙상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제 고지 의무는 이런 계약상, 관습상, 조리상의 일반 원칙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이 뒷부분이 간평시험에 2015년도에 그 나왔었는데 계약상, 관습상, 조리상 일반 원칙이 인정될 수 있느냐?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배입장이 건설 예정인 사실,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됐다는 사실, 이런 거를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식상 의무를 부담한다. 이 판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뒤에서 110자를 다시 볼 텐데요. 고지 의무에 위반이 있으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됩니다. 즉 사기. 자, 고지 의무가 없는데 침묵을 지켰어. 그건 뭐 위법한 게 아니에요. 아무런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고지 의무가 있어. 어떤 거 설명할 의무가 있어. 근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면서 그냥 계약을 해. 지금처럼 아파트 단지에 쓰레기 배출장이 건설 예정이다.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 이 아파트 값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죠. 이건 신식상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근데 고지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침묵하고 계약을 해. 그래놓고는 야 내가 너를 속인 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안 된다 이거죠. 이 고지 의무가 있으면 기망이 됩니다. 기망. 사기가 됩니다. 그래서 수분양자가 이제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10페이지로 가서 권리 변경적 효과. 그러니까 지금 뭐 권리가 법률행위나 법률규정 이런 데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법률행위만 예를 들면 자, 계약이 있어요. 계약이 있으면 자, 계약은 이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합치된 의사대로의 권리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면 지켜져야 되는 게 대원칙이에요. 예. 그런데 계약을 했더라도 신의성시에 입각해서 계약의 내용이 약간 수정,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함부로 인정하면 계약을 했는데 야 그게 아니야. 야 막 마음대로 깎고 늘리고 이렇게 하면 법적 안정성이 없죠. 그래서 첫 번째 판시가 그 내용인데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때 법원이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최근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들 간평 안 나왔는데 이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쉽게 말하면 계약을 하면 지켜야 됩니다. 신의 측에 입각해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거라는 거. 그래서 그 두 번째가 그 예인데 뭐 세무사의 세무대리 업무 처리나 변호사의 소송 위임 사무 처리에 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시 원칙에 반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수 약정을 했잖아요 지금. 원칙은 뭐예요? 약정한 대로의 보수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게 대원칙이에요. 함부로 법원이 소송에 걸렸는데 보수 안 줘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어. 근데 법원이 마음대로 야 보수 그냥 1,000만 원 약정했는데 500만 받아라 이렇게 판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칙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간 보니까 너무 좀 부당하게 과다해. 하는 일에 비해서 판단하기 애매하지만 하여튼 뭐 너무 좀 약정된 보수액이 일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 깎을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 2013년 한번 나오는데 가볍게 한번 읽어보세요. 뭐 보증계약 했는데 보증계약 체결하면요, 약정된 들의 보증책임 지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신의 측의 반환 사재 인정되면 조금 깎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소멸조약관은 뒤에서 이제 볼 거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모순의 금지 원칙은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